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7장을 지난 시간까지 다 배웠고요. 이제 8장, 이제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신경망은 여러분 RNN이라고 Recursive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장의 RNN을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어, 한번, 그러한 RNN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하는 장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성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러한, 신경회로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시간성 데이터라는 것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특징이 순서를 가지고 순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그 기계 학습에서는 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고정된 길이의 상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순차의 특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뭔가 발생되고 그 전 상황이 그 다음 상황에 영향을 줄 때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시간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시간성 데이터의 example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이 뭐 건강검진하면 심전도 그 테스트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어, 심전도의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측정하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장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식 시세라는 것이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하고 어떤 입력에 따라서 또 시세가 변하고 어, 이러한 시간성의 어떤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예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음성 신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시간 기준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과거에 얘기했던 것부터 좀 전의 시간부터 얘기한 것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신호도 시간성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장도 우리가 시간성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죠?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문장이 표현되는 거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열 같은 경우도 순서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즉, 시퀀스, 순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성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순환신경망과 LSTM이라는 이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순환신경망이라는 거는 결국 시간성 정보를 활용해서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는 학습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같이 우리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했을 때 앞에 나온 단어에 따라서 뒤에 나온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결정될지 그런 거를 우리가 기계 학습으로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문맥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긴 순차 데이터인 경우 짧은 것이 아니라 긴 순차 데이터 예를 들어서 30단어 이상의 긴 문장을 가지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장기 의존성을 잘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 30개 이상의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거나 그거를 잘 어,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는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순환신경망을 생성 모델로 만들어서 CNN과 LSTM을 협력해서 자연 영상에서 주석을 다루는 어,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도 합니다. 8.5.3절에서 이것에 대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 1절에서는 시간성을 지닌 순차 데이터의 성질과 표현 방법을 기술하고 2절에서는 순환신경망의 구조와 동작,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을, backpropagation은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그 방식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게 바로 recurrent neural network이 됩니다. 순차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거에 따라 우리가 매개 변수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장기 문맥 의존성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우리가 LSTM 모델을 설명하고요. 5절에서는 응용 사례를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순차 데이터에 대한 파트인데요. 일단 순차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순차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순차 데이터를 이용한 응용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심전도 신호, 주식 시세 분석,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점을 결정하는 그러한 어, 응용 사례, 그 다음에 음성인식을 통해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기계 번역기 또는 자동 응답 장치를 만드는 거, 또 유전자열 분석을 통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거 등이 순차 데이터, 즉 앞에 나온 데이터와 관련이 지어서 어, 뒤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이 연결지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의 형태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2라는 숫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3채널 심전도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라는 신호를 보면 우리가 X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순차 데이터의 정보를 표시한 그러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이 평면에 방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45도가 1, 뭐 90도가 2, 3, 4, 5, 6, 7이라는 7개의 어떤 8개의 데이터의 어떤 방향, 형태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2라는 숫자를 그렸을 때, 2라는 숫자를 썼을 때, 이것이 이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값으로서 순차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맨 처음에 2라는 숫자는 처음에 위로 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1, 그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두 개가 가고, 그 다음에 7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6으로 90도로 내려가고, 6으로 90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5, 5, 5,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좌표로 나타낸 어떤 방위를 가지고 2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데이터 100766 555-4170-7700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순차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전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맥박에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각각 세 개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차 데이터의 일반적인 표기는 일단은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이 뭐 벡터라는 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모든 기계 학습의 데이터의 형태는 벡터 형태로 표현되니까요. 일단은 훈련 집합에 해당하는 X, 입력되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X1, X2, XT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심전도는 3차원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X라는 거를 이렇게 삼행을 X1에 뭐예요? 11, 10, 12, 13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의 타입이 쭉 열거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당 100번을 샘플링하고 2분간 측정한다면 3개의 데이터가 몇 번을 측정합니까? 100 곱하기 120이 되죠. 그래서 12,000번, 12,000개의 데이터 곱하기 3이죠. X1, X2, X3 이렇게 샘플링할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또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훈련 집합은 X로 입력되는 어떤 데이터와 라벨링된 Y의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X 8-2처럼 X와 Y, 이건 지도학습의 어떤 형태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 집합을 또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순차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파트에 있는데요. 텍스트 순차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에서 입력 X가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뭐, 이렇게, X가 입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Y는 번역기이기 때문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일 때, 과연 8-2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사전을 사용하여 이러한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사전을 사용하려면 사전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을 구축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서 구축하거나 또는 주어진 말뭉치, 이렇게 이제 자주 쓰는 어떠한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모아서 자동 추출하여 구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필수 단어 여러분 영어인 경우에 있듯이 이제 자주 쓰는 거를 우리가 사전을 구축해서 말뭉치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서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논문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높은 3만 개 단어만 실질적으로 사전을 구축해서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단어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순차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어, 방법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단어 가방이라는 것과 원화 코드라는 것, 그리고 단어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단어 가방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요. 단어 가방이라는 거는 단어 각각의 빈도수를 세워서 m 차원의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m은 전체적인 사전의 크기를 나타내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너무 큰 m 차원에 빈도수가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검색에는 주로 잘 사용될 수 있죠. 저러한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고 싶을 때 이러한 선별된 M차원 벡터로서 사전 크기에서 찾으면은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기계 학습을 하는 데는 너무 낭비가 많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상황이죠. 그리고 원화 코드는 해당 단어의 위치만 1로 표시하는 거예요. 단어로 이렇게 단어 가방처럼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m개의 어떤 벡터가 있다면, m차원 벡터가 있다면, 결국은 m차원 벡터 중에 April is the cruelest month라는 단어의 어떤 셋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입력의 형태를 이러한 문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벡터의 표현, 즉 전체적으로 있는 m개의 0이 있겠죠. 행이 있겠죠. 이것 중에 한 개만 선택, 즉 ALFree라는 부분만 1이라고 세팅을 해서 입력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원화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5차원을 가진 벡터만 만들어 준다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원화 코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단어를 표현하는데 m차원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들 간에 정말 이 것들이 얼마나 유사한가. 유사한 단어들이 또 근접해 있으면은 좀 더 어떤 새로운 문장의 형태를 이해하고 만들 때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단어 임베딩이라는 그러한 데이터의 형태로서 우리가 단어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단어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변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단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문장이 볼 때 필요 없는 단어들을 다 삭제를 하고 뭐예요? 차원을 원래 m차원이라면 차원을 쿡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빨리 그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의미나 표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훨씬 낮은 차원으로 변환 과정은 학습이 말뭉치를 훈련 집합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필터의 워드 벡터 단어 임베딩의 형태의 말뭉치를 훈련 집합으로 사용해서 빨리빨리 알아내죠. 예를 들어서 이 조 2014년 B라는 논문에서는 어, 원래는 차원이 3만 차원인 그러한 단어 사전을 단어 임베딩을 통해서 620 차원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순차 데이터를 표현하고 학습을 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6-3에 나타나는 단어 임베딩의 형태는 워드2 벡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차원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이 주소를 참조해서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차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는 대충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특징이 나타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 보았네를 때 내려갈 보았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특징이 나타나는 순서가 굉장히 순차 데이터는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고요. 뭐 비순차 데이터에서는 결국 순서를 바꾸어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샘플마다 길이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 8-2의 예제를 보면 여러분이 또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환신경망은 은위층에 순환 엣지를 부여해서 가변 길이를 수용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순환신경망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순환 엣지를 기속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샘플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융통성 있게 또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문맥 의존성은 실질적으로 비순차 데이터는 공분산 특징 사이의 의존성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화이트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떤 특징 공간이 다를 때 두 개의 공간을 우리가 매니폴드 상에서 이렇게 투영시키는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화이트닝과 컬러링을 했었죠. 화이트닝을 하는 것이 공분산의 어떤 특징을 이용을 해서 그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맥 의존성은 그러한 공분산, 즉 이러한 특징을 기본적으로 특징과 관계없이 동작을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데이터에서는 공분산의 의미가 없고요. 대신 문맥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점심때가 다 돼서야 아점을 먹었는데 철수는 에서 그녀는 과 먹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 뭐예요? 어떤 의미론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맥 의존성이 굉장히 순차 데이터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 또 처리하는 LSTM 기법을 이용을 해서 순차 데이터인 문맥의 경우에 LSTM을 이용해서 잘 우리가 아, 뭔가를 예측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구조, 2절은 동작, 3장에서는 BPTT, 4장에서는 RNN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반 신경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이제 배웠죠. 3장에서. 근데 순환신경망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값에 영향을 주는데 이전 상태가 영향을 주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성, 가변 길이, 문맥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세 가지 필수 기능을 처리하고 동작해야지만 우리가 순환신경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입력하는 구조. 그 다음에 길이가 t인 샘플을 처리하려면 은닉층이 t번 나타나야 한다. t는 근데 가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아까도 설명했죠. 그리고 이전의 특징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RNN의 구조는 솔직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비슷합니다.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RNN의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보시면 X라는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이라는 H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는 출력층의 Y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은닉층에서 W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 값들을 조정을 하는데 이 W라는 매개 변수가 보면 자기 자신의 뭐예요? 돌아가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상태가 이전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RNN의 특징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점은 응리층이 순환 엣지를 가진다는 점. 이렇게 순환 엣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성, 가변 길이, 문맥 의존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순환 엣지 t-1 순간에 발생한 정보를 t 순간에 전달하는 이렇게 회귀를 하죠.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RNN.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럼 기존의 MLP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좀 파악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는 H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H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히든 레이어죠.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쓰면 어떤 함수의 결과값이 HT가 되는데 HT를 만드는 결론을 이끄는 그러한 변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H1에서 일단은 먼저 볼까요? H1에서 보면 H1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상태. 예, 뭐 여기는 이제 H1부터 시작했으니까 전에 안 보이는 것 뿐인데요. 결국은 H 뭐예요? 0인 상태에서부터 어떤 입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HT는 HT-1인 상태의 영향을 받고요. 어떤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HT 상태는 입력, XT라는 입력이 뭐 U와 관련돼서 H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입력이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매개 변수. 여기서 매개 변수는 뭐예요? V, W, U죠. 결국은 HT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매개 변수와 H의 이전값과 입력되는 X값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가 1인 순간에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순간에 계산하고 그죠? 여기서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두 번째에 이 결과가 또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에는 이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 가고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t라는 순간. 이 t라는 순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조정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t 순간까지 반복을 하는 구조가 바로 RNN 구조입니다. 그래서 t 순간의 t-1 순간의 은닉층 값 ht-1과 t 순간의 입력 xt를 받아서 t로 전환하고요. 세타는 순환신경망의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펼쳐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u라는 값이 있고 w라는 값이 있고 v라는 매개 변수 값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t일 때, t 플러스 1일 때 각각의 결과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매개 변수의 값이 다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v는 다 똑같네, w는 다 똑같네, u는 다 똑같네. 바로 이것이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RNN은 매개 변수의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펼쳐보면 HT라는 마지막에 들어오는 값은 결국은 H1이라는 값부터 HT-1이라는 값의 영향을 받아서 출력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상태는 그 이전, 그 이전은 그 이전 이런 식으로 다 영향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처음에 시작되었던 네트워크의 매개 변수들, 입력값들, H값에 따라 가지고 끝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펼쳐보면 HT는 HT-1의 XD의 세타 매개 변수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또 T-1은 T-2의 영향을 받는 거고 또 T-는 T-3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매개 변수들을 이용하고 각각의 시간에 따른 입력값, 히든 레이어 값에 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전 거를
다 함수 값에 넣어서 나온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신경망의 매개변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죠. UWVBC. 여러분이 여기서 이미 봤어요. 여기서 보면 U, W, V, 그 다음에 상수 관련된 거. 출력상수, 입력상수. 그래서 5개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봤고요. 결국은 이 행렬의 의미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 배열을 맞춰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로 이 연산을 하기 위한 행렬 구조를 맞춰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U는 입력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 행렬이고요. W는 은닉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 행렬이에요. V는 응력층과 출력층, BC는 바이어스 값이죠. 그래서 결국은 RNN 학습이라는 거는 훈련 집합의 최적의 성능으로 예측하는 세타 값,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일이죠. 즉, 여러분이 신경망에서도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에서도 뭐를 했습니까? 네. 매개변수 값을 적절히 설정을 해야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매개변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식들을 사용했죠? 예,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함수를 설정을 하고 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값들 매개변수 여기에서는 UWVBC죠. 이거를 구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적 함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로그 우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확률로 나타냈던, 어, 그러한 코스트 펑션,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매개 변수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매 순간 다른 값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값을 공유하고 있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UWV라는 게 똑같아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공유의 장점. 여러분이 공유를 항상 새로운 값을 계산하고 뭘 해야 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정할 매개 변수의 수가 줄어들죠. 그죠? 할 때마다 바뀌면 계속 새로 구해야 되니까 로드도 많이 걸리죠. 그리고 매개 변수의 수가 특징 벡터의 길이 t에는 무관합니다. 네. t가 아무리 많아도 매개 변수는 똑같아요. UWV. 예. 특징이 나타나는 순간이 DBF과도 같거나 유사한 출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의 예를 들어서 어제 이 책을 샀다와 이 책을 어제 샀다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바뀐다 해도, 이 매개 변수가 일정하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번역을 유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면요.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HT라는 것이 틱이 있어요. 1부터 틱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출력이 뭐죠? 한 개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NA지만 총 네트워크의 입력은 T까지만 있고 히든 레이어는 뭐예요? T 플러스 L까지 있고 출력은 L개가 있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계가 될 수가 있고요. 각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이런 구조로도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4A 같은 경우는 8-5A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일 경우죠.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이게 쭉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디디디 그러면서 요게 결과를 하나만 딱 출력하죠. 김대중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노벨상 받은 사람 하나 더 생겼죠. 노벨 문학상 탄 사람 한강 작가. 예, 그런 식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RNA의 가중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그러니까 행렬의 몇 번째 행에 속하느냐, 엣지의 이제 가중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연결된 이제 선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 그래서 U라고 그러면은 뭐 그 행과 열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W, 아, 아, 히든 레이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인 경우도 레이어에 따라서 행과 열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V라는 출력을 만들어내는 Y값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로서 그 매트릭스가 딱 맞아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 제2번째 행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HJ에 따른 엣지의 가중치들, 매개 변수의 가중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여러분이 수식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흐름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닉층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H라는 것은 어떤 타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타워는 활성화 함수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 H라는 것은 어, 어떤 함수에 집어넣어서 어, AJ라는 그 순간 t 시간에 입력되는 값의 연산의 결과를 HJ로서 이제 할당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J라는 것이 어떤 거였어요? W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전 상태의 HT-1을 곱한 것과 그 다음에 X 입력을 곱한 거 그리고 B 그러니까 입력되는 매개 변수 즉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까요? 네 여기 보죠. 이거라고 그러면은 X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U를 곱하게 되죠. 그 W는 어쨌든 자기 자신과 어떤 매개 변수를 H는 곱하게 되죠. HT-2점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매개 변수와 입력 변수를 통한 어떤 연산의 결과가, 어, 바로, 어, A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정 타워라는 함수에 이제 집어넣어서 HJ라는 거를 이끌어내게 되죠. HJT.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해주는, 자기 자신을 입력해주는 HT-3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멀티레이 퍼세트런하고 차이가 없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표기를 하면 우리가 J라는 거를 빼고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결과값 Y 출력은 VH 보실까요? 자, VH 플러스 뭐예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없지만 이제 C라는 상수 바이어스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라는 값은 소프트맥스를 이용을 해서 확률이죠. 어떤 게 가장 큰 값을 가지는지 그 행의 어떤 데이터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주는 방식이 소프트맥스인데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이끌어내죠. 여기서 O, VH, C는 전부 다 벡터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동작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RNA죠. U라는 것,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U에 해당하는 값이 이거죠. 파란색. 근데 여기서는 지금 0으로 돼 있는 값은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0.1 레이어, 0.1이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죠?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1, 0, 마이너스 0.1. 이렇게 U에, 우리가 J1, J2, J3 행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요. W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0.1, 그죠? 그리고, 요 두 번째에 나간 어떤 결과는 0이고, 세 번째는 0.2예요. 그래서 0.1, 0, 0.2.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은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간 거는 0.1이죠. 그러니까 0.1. 세 번째로 간 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0.1이에요. 여기 써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 V를 한번 볼까요? V를 보면은 V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간 게, 이 두 개밖에 없죠? 맨 처음에 간 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0.1, 0. 그죠? 마지막은 0,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B는 어때요? B는, 0.2가 두 개 양쪽으로, 맨 처음에 0.2, 맨 마지막 게, 그리고 처음 H, 두 번째 H2는 0이죠. C는 어떻게 돼요? C는 0.2, 0.1.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보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학습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입력 샘플을 x라는 값을 이 값을 줬고요. y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x만 있으면 이 우리 y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성립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전에 구한 식이죠. a라는 것이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활성함수에 이 결과를 넣게 되죠. 활성함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h1을 구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고 y1, y.1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측한 결과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0.5299, 0.470.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과를 구해볼 수 있겠죠. 똑같이.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x 입력을 넣으면은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값이 다르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매개변수 세타가 오차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변수를 다시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구하는 것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동작하는 방식을 여러분 좀 이해를 했을 거고요. 어, X1이 변하면 상태 H1, H2, H3, H4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 전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력도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RNN이 X1을 기억하고 있다. 맨 마지막이라도 처음 거를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값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1은 X2, X3, X4
그 상황과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명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억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은 8-3절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우리가 backpropagation을 어, 매개변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여러분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x는 x1부터 xn, y는 y1부터 yn. 그리고 xi가 하고 yi의 길이는 ti와 li인 시간성 데이터라고 칩시다. 그래서 리커시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RNN, DMLP. 둘 다 입력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이 있고요. H. 이래요. 그 다음에 출력층이 다 있어요. 그래서 RNN 노드를 수직으로 배치해서 이거랑 좀 비교하기 쉽게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거를 보시면 어때요? 입력을 놓고 T라는 순간에 Y가 나가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H가 H2에 또 영향을 주고 또 입력에 따라서 또 출력이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DMLP는 어떻죠?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아요. W라는 매개변수 하나가 각각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오직 나타나는 결과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RNN과 DMLP 차별성은 RNN은 샘플마다 은닉층의 수가 다르죠. 네,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DMLP는 한번 픽스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DMLP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RNN은 샘플이 어떤 5개의 입력만 있을 수도 있고요. 4개의 입력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4개, 5개에 따라서 이 RNN이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DMLP는 왼쪽에 입력, 오른쪽에 출력이 있고, RNN은 매 순간 입력이 있고, 출력이 항상 있어요. 시간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RNN은 W라는 가중치를 공유를 했죠. 그죠? 그렇지만 DMLP는 W1, W3 이렇게 각각 다른 W를 표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의 차이가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표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일단 출력 값을 여러분 y 다시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목표 값을 우리가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비용 함수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뭐예요? 뺐을 때, 그죠? 0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 교차 엔트로피, 뭐 로그 우도 여러 가지 코스트 펑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 중에 어느 이론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평균 제곱 오차를 써도 되고, 교차 엔트로피를 써도 되고, 로그 우도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n분의 1, 뭐 q분의 1 이런 게 있었죠. 평균으로 나눠주는 거. 근데 그건 상수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 우리 배운 거죠. 두 개의 확률, 두 개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주고 로그 우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코스트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0에 가깝수록. 0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 우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요 BPTT를 구하는 방식을 책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코스트 펑션 J를 어, 우리가 최적화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몇 개였어요, 지금. UWVBC. 이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섯 개의 매개 변수로 코스트 펑션을 나눠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써서 최적화된 뭐 V, U, W, B, C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론은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를 하는 절차들 그리고 유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제 장표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8-9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죠. 자, V라는 매개 변수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V라는 매개 변수는 출력에만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가장 쉬워요.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먼저 유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목표값은 y 닷, y,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값은 y 닷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결국 매개변수 v라는 거, 매개변수가 아니라 v라는 출력값, v라는 뭐예요? 매개변수 값이 출력 y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v라는 벡터고 뭐 1행부터 n행까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이 그림으로 보면 결국 v라는 속성이 y값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트 펑션으로 미분을 한 거를 따져보면 v라는 행렬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v1, 1, v12, v1p, p개의 어떤 그 우리가 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QP계의 V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V분의 로우 J는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행렬의 값으로서 코스트 펑션을 나눠줘서 각각 최적의 값을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QP계가 있는 거죠. Q 곱하기 P계의 미분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변수 Q 곱하기 P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캐피탈 V를 써서 그냥 한 개로서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구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연쇄법칙을 적용하면 우리가 8-13식을 V12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보면은 쉽게 뭐 다른 행렬의 값들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 V12분의 로 J면 원래는 로 V12분의 로 J겠죠. 그렇지만 연쇄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알 수 있는 미분값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쇄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로 Y 닷분의 로 J, 로 O1분의 로 Y 닷, 로 V12분의 로 뭐예요? 출력 1의 T.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출력 O1T라는 거는 V1H가 되죠. 그죠? 그래서 V1H는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H가 세 개인 케이스잖아요. 지금 이 경우, 이 example은. 그러면 V11, H1, V12, H2, V13, H3로 나눌 수가 있고요. 결국 1, 2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은 요 항만 살아남겠죠. 요 나머지 항은 다 상수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V1, 2에 대해 미분이니까 H2T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앞에 두 개 항의 계산은 출력의 결과가 그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인 경우, 이게 0인 경우, 이게 0인 경우, 이게 1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 0인 경우에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5원이라는 거, 즉
로 V12분의 로 O1에 대한 미분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로 O1T분의 로 J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 O1분의 로 JT라는 거를 연쇄법칙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로 O1T의 로 J죠. 코스트 펑션이 뭐예요? 로그 우도예요. 로그 우도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O1, O2 출력분의 첫 번째 출력분을 로그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로그 함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이쪽으로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5,1t가 되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로그 익스포넨셜 5,1t 익스포넨셜 5,2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남고요. 나머지 결과는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5원 익스포넨셜 5원 플러스 익스포넨셜 5,2 분의 뭐예요? 5원에 대해서 미분하는 항을 가진 것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5,2는 상수항이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결과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로그 우도에서 y 다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y1 다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y 0일 경우에도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y1 닷의 h2t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1, 0일 때 h가 아까 남아 있었잖아요. 여기 h2 미분했을 때 그거와 요거를 곱해줘야 되니까 y1 닷 마이너스 1의 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V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V를 구하는 거죠. 조금 여러분 복잡하긴 하지만 뭐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제2번째 요소가 1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제2번째 요소가 0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면 요거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 수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한 개의 순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JI에 대해서 T 케이스, 즉 T라는 순서가 T라는 케이스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입력되는 샘플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 전체를 더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분한 어떤 결과의 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은 우리가 최적화된 어떤 V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VJI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한 개만 일단 살펴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구해주면은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 미분하는 게 좀 복잡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의 VT의 로5의 로 J 형태로 우리가 이끌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through time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거는 결국은 이전 거가 다 합쳐져서 그 다음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전파이 순환식, 즉 전의 값들이 뭐예요? 다음 값에 꼭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결과값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미분의 결과값, 즉
우리가 매개 변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수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D라는 것을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건 다이아고날의 의미입니다. 다이아고날이라는 것은 행렬에서 대각선만 1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런 특징으로 우리가 매개 변수들을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방향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네트워크를 보면은 양방향의 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정보가 흐르는 단방향 RNN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예측을 하는데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8-11에서 여기 보면은 이 글을 보면 이게 지지 같은 행색인지 거지 같은 행색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지라는 거를 이 뒤에 거를 보고서 앞에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필요가 있게 됩니다. 지지 같은 행색이라는 건 없죠. 거지 같은 행색이라는 건 있죠. 이렇게 썼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몰라도 행색이라는 단어를 보고 앞에 거가 거지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지인지 지지인지 모르지만 뒤에 거 않는이라고 들어갔으면 거지가 아니겠죠? 거지 않는 이런 말은 없으니까 않는이면 지지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을 잘 구별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이 바로 뒤에 거를 가지고 앞에 거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양방향, 우리가 RNN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어떤 이그젬플로 동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향 RNN은 우리가 T 순간에 단어는 앞쪽 단어와 뒤쪽 단어 정보를 모두 처리하고 보고해요. T라는 순간에, 그죠? 그죠? 다 보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기계 번역에서도 우리가 BRNN을 잘 활용해서 8.5.2절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RNN이 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존에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구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세우는 것이 양방향 네트워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